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오늘은 문학과 비문학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야기책과 지식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왔던 그 장르가 바로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설류를 빗대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책 앞머리에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때 여러분께서는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나치고 본론으로 바로 읽으셔도 괜찮겠지만 그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그 등장인물이 전혀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하고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볼 때는요. 몰입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뭐 전자가 좋다, 후자가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장인물이 대충 누구누구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면요. 흥미도를 있게 그 스토리를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C가 있는데 얘는 도대체 언제 나올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으니 등장인물이 되어서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야기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그 이야기의 몰입도를 굉장히 올릴 수가 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뭐 등등 다양한 감정 표현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읽는 방법 굉장히 추천드려 봅니다.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독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휘에 저는 민감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 작품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문학 작품이 챕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편성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바로 국어 사전을 찾으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읽다가 몰라서 찾고 읽다가 몰라서 찾아버리면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버려요. 단어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휘의 그런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를 바로 찾는 것보다는 어떤 한 단락까지는 쭉 읽어보고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알고 싶어. 그럴 때 한 번씩 찾아보면서 이야기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요. 반복해서 읽을 때 저는 되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학년 때 읽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중2 때 읽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다르죠. 왜냐? 그만큼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도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장르는요, 저는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소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여자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재미가 있겠죠. 한번 이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라고 시작을 했죠. 그 다음 단락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가 나는 초시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고 증손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찾기보다는 이 말을 지금 현재 모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좀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요. 볼펜이나 연필이나 색연필을 하나를 들고요.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어 나가면 좋아요.
이 동그라미 표시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장르 읽을 때 이때는요 정말 이 펜이 필수예요. 저는 색연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메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 있는 볼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비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요. 밑줄과 단락의 표시는 필수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딸과 함께 읽은 책이에요. 같이 읽으면서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해요. 왜냐? 다음에 읽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빨리 찾기 위해서예요. 표시를 그렇게 해두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역시 체크를 합니다. 자, 이 비문학 장르는요. 내가 모르는 어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목차예요. 목차. 특히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책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과학 지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머릿말 또는 저는 목차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게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목차를요. 복사를 하면 좋겠죠. 과학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 목차를 복사해 둔 다음에 내가 읽을 때마다 체크를 해서 보는 거 좋고요. 요약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읽는 방법은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학년은요. 예비, 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학년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중등도 가능하고요. 머릿말이나 목차를 보고 관련된 내용,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요. 공부를 하는 효과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문학 장르 이렇게 지식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가겠죠. 내가 단순히 이거 이렇구나 하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누군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몰입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읽고 정리를 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정리를 해야겠죠. 이런 지식책 같은 경우에는요. 확장이라는 개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주기율표는 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을까? 나 주기율표에 대해서 궁금한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책 원소 주기율표 같이 이런 책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지만 여기에 있는 차례를 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도 하고 확장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의 지식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문학 장르의 책을 읽을 때는요. 정말 밑줄은 전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야기책보다 이런 지식책을 볼 때는요. 이 책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책이 귀한 시대는 지났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장르의 책은요. 대여해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구매를 해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체크도 하고 기억할 부분에 별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이 책 안에 담는 것도 좋아요. 구석에 적어보는 것도 좋고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하고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문학을 읽다 보면요. 지식이 확장이 되고 스스로에게 쌓이는 그런 지식의 양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류의 지식을 나는 접해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읽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책을 비슷한 주제의 책을 다시 보게 될 때는 이번엔 좀 쉬운데 지난번 책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오네.
이 책에 나온 내용, 두 번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은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장르, 그 다음에 내용을 확장해서 보다 보면요. 아이들이 점점 더 지식의 깊이가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책 읽을 때는 반드시 밑줄과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야기책과 지식책을 읽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연필을 들고 보지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독해를 할 때도요, 지문이 길어져도 아이들이 많이 헤매지 않아요. 이렇게 독서로 이제 워낙 긴 그런 문장들, 그리고 긴 내용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거든요. 다양한 글의 장르에 따라서 책 읽기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지도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읽혀봤을 때 좀 많은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